정주영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좀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여자 문제가 소문으로 떠돕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사내 엘리베이터 걸과의 연문설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은 나는요,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내 재산 다 주고라도 하룻밤 자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정주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운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하지만 로맨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38살 연하 여성과의 은밀한 이야기, 북한도 충격받은 대기업 회장의 첫사랑 이야기, 15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 미모의 요정 여인과의 목숨을 건 사랑 이야기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이었던 정주영이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랑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회장의 38살 연하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그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연예인을 할 정도로 이뻤습니다. 거기다 역대급 금수저였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놀러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참여했던 파티가 길어졌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불안했던 그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한 대가 그녀 앞에 서더니 한 남자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58살이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했고 정주영은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불안했던 밤중에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 고마웠던 그녀는 그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정 회장은 밥 사준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해 그녀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정주영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로 첫 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 정주영 회장은 그녀를 1년을 따라다닌 끝에 고백했고 둘은 사귀게 됩니다. 그녀는 정주영을 만나며 나이가 많은 것 같긴 했지만 신뢰라고 생각해 묻지 못했고 남자가 좋다고 자꾸 따라다니고 잘해주니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없었고 몇 년 뒤에 사업에 성공한 정주영 회장이 TV에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이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간 결혼 사실이 감춰졌습니다. 그녀와 정주영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들이 걱정되어 호적에 올리자고 했지만 자꾸만 미뤄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벼르고 있던 아이들 호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괴롭히냐라며 사업이 중요하지 네가 중요해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 회장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녀는 정 회장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의 꿈속에 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정 회장은 꿈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꿈이 너무나 불길했던 그녀는 정 회장이 병원에 실려가 중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2001년 3월 21일 정 회장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마음속엔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현대가의 협조 덕분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99% 일치로 두 아이들이 정주영의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복 형제일 망정 오빠들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북한도 충격받은 대기업 회장의 첫사랑입니다. 정주영의 첫사랑은 현재 북한 땅인 통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던 이장댁에는 어여쁜 19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이던 정주영은 농사일에 녹초가 된 몸인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장댁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문을 볼 수 있는 집이라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천사같이 예쁜 소녀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정주영은 막상 만나면 눈이 부시고 가슴이 울렁거려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려 땅바닥만 바라보았고 신문을 건네주는 손만 봐도 황홀했습니다. 당시 정주영은 이장댁에서 신문을 읽으며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소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정주영은 고향을 떠나 온갖 고생 끝에 현대를 창업하고 자동차 수리공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뜬 마음으로 첫사랑을 만나러 다시 고향에 왔습니다. 당시 성공의 상징이던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고 뾰족 백구두도 신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은 벌써 결혼하여 아이를 둘이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소개해주는 그녀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통천은 북한 땅이 되어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7년이 흘러 정주영은 84세에 한국 최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에 대한 애정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를 이끌고 직접 가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한의 협조가 늦어 만나질 못했습니다. 2년 후 다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저번 북한 방문 때 첫사랑을 보지 못해 가슴속 응어리가 있던 정주영은 북한 수령에게 여인을 꼭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사랑을 남한에 데려와 매일 아침 손잡고 산책을 하겠다는 핑크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첫사랑과 함께할 집을 70억 원을 들여 서울에 장만했고 집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혼자 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첫사랑이 이미 2년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평생 동안 꿈에 그리던 여인이 허무하게 죽고 상심한 정 회장은 2년 전 그때 만났더라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라며 자책했습니다. 그 후 정 회장은 북한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5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이 21살이 되던 해 평생 동안 정주영을 내조하게 될 변중석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주영의 삼촌은 며느리감으로 콕 찍어두었다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 통천 면장의 딸인 15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변여사 집안 쪽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 쪽 집안은 돈도 없었고 시동생도 너무 많아 고생이 눈에 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주영은 쌀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변여사의 친정어머니가 딸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은 변여사의 큰 오빠가 정주영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편을 들어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청년 정주영은 소녀를 처음 만나러 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 15살 소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던 정주영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한 달하고도 보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은 신부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당나귀를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주영과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정주영의 얼굴을 힐끗 본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거구였던 청년과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어린 소녀에게 무섭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사실 정주영에겐 결혼 전 4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주영이 19세의 나이에
동네 아가씨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생모는 정주영 집안이 혼인을 반대하자 마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아들을 키우는 것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변중석 여사는 아무 싫은 내색 없이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결혼하자마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3개월만 기다리고 있어라. 곧 서울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인을 홀로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3개월 뒤에 돌아온 남편을 따라간 곳은 낙산이라는 산동네 꼭대기에 위치한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당황한 변 여사가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 살아도 작은 초가집에는 살았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시골로 돌아가겠다. 라고 했더니 정주영은 서울에선 다들 이렇게 산다. 얼마 동안만 참아보자라고 달래주었습니다. 사업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쌀 가게가 잘 되려 하면 일본이 쌀 판매를 금지했고 자동차 수리 공장이 잘 되려 하면 공장에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변 여사는 서울로 올라온 뒤로 친정 식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향 통천이 전쟁 이후 북한 땅이 되어 소식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해방 전인 일제 때라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주지 그랬냐라는 질문에 내가 못 가게 했습니다. 돈 벌어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전 현대증권 회장은 고 변중석 여사를 살아있는 천사라고 묘사했습니다. 변중석 여사는 종갓집의 큰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매일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정주영 회장의 목욕물을 준비하고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할 정도로 부지런했다 합니다. 남편 얼굴을 볼 시간도 거의 없이 몸빼를 입은 허름한 옷차림과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로 날마다 본사 직원 300여 명의 점심을 준비했다 합니다. 더욱이 자식 양육까지 도맡았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화내거나 싫은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고 인정할 점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다. 아내가 6.25 전쟁 이후 내가 사준 재봉틀 한 대를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아는 점, 부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점, 평생 변함이 없는 점 모두를 나는 존경한다. 이런 사람과 일생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행복이다라며 늘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주영을 목숨 걸고 사랑한 미모의 술집 여인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은 요정이란 곳을 자주 들렀습니다. 기생들과 술 먹는 곳인데 그곳엔 엄청난 미모의 대학까지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정주영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주영의 외모가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반한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채놀이를 크게 하고 있어 돈이 많았고 정주영이 요청하면 자금도 척척 지원해 주곤 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부하 직원을 여인에게 보내 자금을 대신 받아오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요정 여인에게 돈을 달라 요청했는데 여인은 평소와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꼭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와주세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빚에 시달리고 있던 정주영은 초라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직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돈과 여인의 유서였습니다. 술집 여자임에도 따뜻하게 대해준 정주영에게 사랑에 빠졌던 미모의 여인은 빚을 지면서까지 자금을 댔던 것이었고 죽음으로써 모든 빚을 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이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주영의 삶은 일과 사생활 모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대 창업자로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 성공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는 기업의 유산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